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여자예요. 여러분들은 하루아침에 돈벼락을 맞으면 어떠실 것 같나요? 저도 한때는 눈먼 돈이 나에게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했던 사람이에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순 없지만 행복하기 위해선 역시 돈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돈이 있다고 불행할 일은 결코 없으니 돈은 무조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 저는 돈이 많아도 불행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번 기회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5살 나이 차이의 남편과 저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며 만났어요. 자주 보고 처음 봤을 때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터라 저희는 금방 가까워졌어요.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과 저는 둘 다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저는 한때는 친할아버지의 재산으로 그럭저럭 살았지만 곧 가사를 탕진한 홀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남편은 시골에 10년 된 옛날 빌라에서 아버지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홀어머니와 8살 아래 여동생이 있었죠. 양가 사정이 다 이렇다 보니 저희는 조촐하게 겨우 결혼식만 올렸고 보증금 100만 원에 반지하 월세방에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말이 좋아 신혼살림이지 저희 살림은 단촐하게 그지없는 것들이었어요.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부부의 연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착하고 성실했고 저는 주변에서 짠순이라고 부를 정도로 알뜰해서 마치 남편과 저는 소꿉놀이를 하듯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했어요. 저희 부부는 형편이 좋아지면 아이를 갖기로 하고 무조건 저희 두 사람의 월급의 80%를 저금했어요. 그렇게 3년을 모으니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방 2개짜리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결혼 3년 만에 반지하 월세를 탈출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반지하 월세방에서 이사가던 날, 저와 남편은 얼마나 기뻤는지 그날 처음으로 손을 바들바들 떨며 소고기를 사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를 정도네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저희 부부는 젊고 이렇게 알뜰살뜰 모으면 언젠가는 저희가 꿈에 바라는 내 집장만을 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 꿈이 있었기에 저희 부부는 야근을 해도 피곤하지 않았고 김치와 김, 어쩌다 상에 올라오는 햄이나 계란말이에도 진수성찬이다 여기며 기뻐했어요. 그렇게 결혼 7년이 흘렀고 남편은 이제 제법 돈도 모았으니 아이를 갖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남편과 다르게 임신을 조금 더 미루고 싶었어요. 아직 집을 장만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제가 임신을 하면 지금 벌어오는 수입보다 돈이 당연히 적어질 텐데 그리고 아이를 낳고 당분간 아이를 키워야 하니 어쩌면 다니던 공장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남편에겐 미안했지만 역시 임신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남편 몰래 피임을 하며 임신이 안 되는 척 연기를 했어요. 점점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남편은 슬슬 걱정이 되는 눈치로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 너무 무리해서 그런 것 같아. 앞으로 돈 버는 일은 나한테 맡기고 당신은 집에서 쉬는 게 어때? 주변에서 아이도 엄마가 여유가 있어야 생긴다고 하더라고. 남편은 꽤나 오래 고민한 얼굴로 저에게 일을 그만두면 어떻겠냐고 말했어요. 저는 아이가 안 생기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하러 일까지 그만둬? 그렇게 남편에게 그만 화를 냈죠. 남편은 제가 임신이 되지 않자 스트레스를 받아 짜증을 냈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역시 아이만큼은 꼭 갖기를 원했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당신이랑 결혼해서 지금까지 행복했지. 앞으로 우리 아이와도 많이 행복하고 싶어. 나도 다름쥐 남편처럼 퇴근하는 길에 아이랑 당신 생각하면서 통닭도 사고 휴일이면 동물원이나 놀이동산에도 가보고 싶어.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속으로 그렇게 행복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이 남자가 현실은 모르고 꿈만 꾸는구나 하며 한심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차마 그 말을 입 밖으론 꺼내지 못했죠. 그 후 남편은 한참 동안 지나가는 남의 아이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그 모습도 짜증이 났는데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점차 마음이 흔들렸죠. 공장에서 유일하게 사귄 동료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에 찾아갔다가 처음으로 저도 엄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임신 전까지는 공장에 다니고 임신을 하면 그만두겠다고 얘기해 놓았고 남편 몰래 하던 피임도 그만뒀어요. 피임을 그만뒀으니 저는 금방이라도 임신이 될 것 같은 기분으로 지냈는데 너무 쉽게 생각한 탓일까. 임신은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이전부터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에 별 생각이 없어 보였지만 저는 남편과 다르게 불안했죠. 내가 혹시 불임인가? 피임약을 계속 먹어서 임신이 안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일을 그만뒀고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며 지냈어요. 그렇게 꼬박 3년. 저희 부부에겐 임신의 기쁨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번 부푼 기대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하다 테스트기의 한 줄을 보곤 천국과 지옥을 오갔죠. 나날이 지쳐갔어요. 그러자 보다 못한 남편은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나는 지금처럼 우리 둘만 잘 지내도 괜찮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기는 그냥 하늘에 맡기자. 그동안 당신이 너무 애썼어. 당신 혼자 애쓰는데 나는 아이만 바라고 있고 미안해서 도저히 못 보겠다.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우리 예전처럼 우리끼리라도 잘 살자.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남편은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고맙게도 아이 소식을 은근히 기다리고 있던 시댁에 자기가 문제가 있어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신혼도 아니고 아이도 없고 수입도 반으로 줄어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기는 어려웠던 어느 날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저에게 일어났지 뭐예요. 4년 전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유일하게 남겨주신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글쎄 재개발이 결정돼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거라는 소식이었어요. 그냥 팔기는 돈이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도 답이 없어 놀리기만 했던 그런 땅이었는데 친정아버지가 남겨주신 꽤 많은 평수의 땅은 저에게 무려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돌아왔습니다.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사실이 믿기지 않아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정말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던 날 저는 처음 보는 큰 액수에 통장에 찍힌 금액을 반복적으로 세보았어요. 눈으로 확인까지 했는데 너무 큰 횡재라 저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어지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순간 가장 먼저 생각났던 사람은 역시 남편이었어요. 그동안 알뜰살뜰 절약만 하고 살았던 지난날이 떠올라 저는 얼른 이 100억이 든 통장을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전 기쁜 마음으로 남편의 퇴근을 기다렸고 제 이야기와 통장에 찍힌 돈을 본 남편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며 제가 그랬듯 통장에 찍힌 금액을 세고 또 세며 우리 부부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저와 남편은 밤새 이 돈으로 무엇을 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행복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꿈에 그리던 집장만을, 그리고 남편은 크고 고급스러운 고깃집을 차리기로 했어요. 주변에서는 저희 부부에게 돈벼락을 맞았다며 부러워했고 동시에 서로 앞다퉈 자신들의 힘든 사정을 이야기하곤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당연히 아주 친한 지인이라면 도와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는데 친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자꾸만 돈을 빌려달라고 해 한동안 애를 먹었어요. 저희 부부는 그런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죠. 그러자 저희 부부를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저희 부부를 원망하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나쁜 소문을 악의적으로 만들어 퍼뜨리기 시작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큰 돈이 생기니 그동안 잘 지냈던 주변 사람들은 자꾸만 멀어져 갔고 저희 부부 자체보다 저희가 가진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꼬이기 시작했죠. 소문은 정말 무섭게 퍼져나갔고 어쩐지 주변에선 저희의 돈을 저희가 고생해서 번 돈이 아닌 운이 좋아 걷어 얻어진 돈이라며 저희 부부에게는 뭐든 바가지를 씌워도 괜찮다는 식의 이야기까지 나돌았고 저희 부부는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과 모두 연을 끊어야 했어요. 그리고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집을 장만해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 근방에 남편이 바라던 고깃집을 차렸고요. 남편은 매일 유명한 고깃집을 찾아다니며 비법을 배우러 다녔고 남편이 노력한 결과 저희 가게는 빠른 속도로 맛집이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하며 땅을 남겨준 친정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던 중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에게 제가 받은 유산에 대한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이 하나 둘 저에게 돈 부탁을 해오는 거예요. 아가, 내가 정말 너한테 이런 말하기 미안한데 내가 나이도 있고 몸도 성하지 못하니 네 시아버지 빚 갚는 게 너무 힘들구나.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시어머니 부탁인데 제가 어떻게 싫다고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시아버지의 빚을 한 번에 갚아드렸고 그 일을 시작으로 정말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시댁 식구들의 어이없는 요구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니네들은 좋은 데 살고 호의호식하면서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우리도 니네 집처럼, 아니 니네 집보다 더 좋은 집 하나 사줘라. 모쪼록 본가가 집이 더 좋아야지, 안 그러니? 언니, 나 이번에 치과의사랑 선보는데 언니가 나 옷이랑 가방 좀 사줘요. 이번에 네 신우가 결혼할 때 혼수는 네가 좀 해라. 그리고 예물도 네가 좀 해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동생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아, 그리고 의사 사위 얻으려면 열쇠 3개는 기본이라고 하더라. 참고해라. 저는 정말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제가 남편 집 사정 뻔히 다 아니까 그래, 가족이라곤 시댁 식구밖에 없는데 돈 있을 때 도와드려야지 했었는데 마치 제가 받은 유산이 자기들 돈인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쓰려고 하는 태도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시누이의 예물과 혼수 이야기를 하던 날 저녁 저는 가게에서 일을 마친 남편에게 이제 더 이상 시댁 식구들에게 돈에 관한 부탁은 들어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순순하게 알겠다고 했지만 은근 기분이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 모습에 신경이 조금 쓰이긴 했지만 설마 저는 그동안 제가 시댁에 쓴 돈이 있는데 남편이 내가 자기 식구들에게 돈 쓰는 걸 싫어한다고 생각하진 않겠지? 하며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남편은 제 마음을 알 거라고 완전히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남편이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나름 동네에서 맛있다고 소문이 났던 우리 가게에 어쩐 일인지 조금씩 손님이 끊기기 시작했고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던 고민 끝에 점심시간에 맞춰 가게에 가보았죠. 그동안 남편이 알아서 잘 운영하고 있던 가게는 제가 예고도 없이 방문하자 종업원들이 깜짝 놀라는 눈치였고 가게 어디에서도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매일 아침 가게로 출근하던 남편은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거였고 한참이나 가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있었던 거죠. 주인도 관심을 안 가지는 음식점에 누가 관심을 가지고 오겠어요. 주인이 안 나오니 그 가게는 뻔한 거죠. 저는 그 순간 정말 설마 했어요. 남자가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없던 허영심도 생기고 유혹에 잘 넘어가 바람을 피기도 한다는 말을 듣곤 했거든요. 저는 그날로 제발 아니길 바라며
다음 날 출근을 한다는 남편의 뒤를 밟았어요. 그러자 저와 상의도 없이 집과 떨어진 유료 주차장에서 외제차로 바꿔 타는 남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골프장의 모든 장비를 다 갖춘 남편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바람만 피지 말아라 하며 간절하게 바랬죠. 남편은 그런 저의 간절한 바램을 한순간에 부셔버렸어요. 골프장에 들어간 남편은 저보다 한참이나 어린 여자와 당연하게 스킨십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쓴 카드 내역서를 살펴보니 남편의 외도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모두 괘씸하게 느껴졌어요. 지가 누구 돈으로 인생이 폈는데 정말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예전의 남편 모습만 생각하며 순진하게 속았다는 것이 저 자신도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혼 상담을 했어요. 당연히 이혼은 제가 무조건 유리했고 그날 저녁 바로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싹싹 빌어도 모자랄 남편은 참 어이없게도 마치 제가 이혼하자고 말해주길 기다렸다는 듯 단번에 그러자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그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에 또 한 번 속에서 열불이 올라왔는데 이 남자가 하는 다음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이혼할 때 당연히 재산 분할하는 거 알지? 50대 50으로 하자. 진짜 기가 막힌다. 재산 분할? 그 돈이 당신 돈이니? 우리 아버지 땅 팔아서 생긴 돈이잖아.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 돈을 달래? 누구 돈인 게 왜 중요해? 당신과 나 부부고 그 돈은 우리 부부 돈이니 나누는 게 당연하잖아. 그리고 내가 놀았어? 나도 가게에서 일해서 돈 벌었잖아. 그래서 꼴 같지 않게 외제차 타고 골프 치면서 여자랑 바람 폈니?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유책 배우자. 당신은 나한테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어. 그래서 지금 나한테 한 푼도 못 준다는 거야? 당연하지. 그것뿐인 줄 알아? 내가 그동안 당신 집 빚 갚은 거랑 당신 동생 시집 보낼 때 해준 혼수랑 예물까지 싹 다 돈으로 환산해서 청구할 거야.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보아하니 거기까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눈치였죠. 그리고 다음 날부터 남편은 마치 꼬랑지 내린 개처럼 제 눈치를 살폈어요. 다시 가게 일을 하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듯 했어요.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미안해 여보. 나 다시 예전처럼 가게 일 열심히 하고 한눈 안 팔게. 엄마랑 민영이도 당신한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만 화 풀고 나 한 번만 봐줘. 나이 먹어 남편이 마누라한테 잘하면 분명 남편이 젊었을 때 꽤 마누라 속을 썩인 거라고 하던데. 남편은 그 사건 이후로 저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며 마치 처음부터 애처가인 양 저를 챙겼죠. 처음엔 남편에게 당한 배신감에 저는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렸고 주변에선 저희 부부의 사정도 모르면서 남편이 저렇게 잘하는데 제가 너무하다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일이 벌어졌어요. 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아무리 네 아버지 유산이지만 어떻게 네 신랑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냐? 남자가 자기 앞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 내가 우리 아들 기죽고 사는 거 생각하면 속이 다 타서 재만 남았다. 엄마, 그만하세요. 이 사람이 유산으로 받은 건데 왜 내 이름으로 해요? 당연히 다 이 사람 앞으로 해야죠. 나나 엄마나 다 이 사람 덕에 사는 사람이니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정남이가 뚝 떨어졌는데 또 남편의 저런 저자세의 모습엔 조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남편은 여전히 반성하는 듯 성실한 모습과 저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시간이 시간인지라 저는 견고하게 닫혀있던 마음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사건이 있었으니 남편이 무서워서라도 다시 지난날 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남편을 용서해주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남편의 실체를 보게 되었어요. 미안하다며
외제차와 여자를 정리했다고 말한 남편은 여전히 그 차를 타고 다녔고 제가 봤던 그 어린 여자와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자기야, 정말 나 이 집 사주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우리 자기한테 거짓말하는 거 봤어? 자기 와이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괜찮아? 걱정하지 마. 오빠가 다 생각이 있어. 우리 자기는 그냥 오빠만 믿고 행복하기만 해. 우리 얼른 이 집에서 예쁜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살자. 저는 두 연놈들의 대화에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사실 시어머니 성화도 있고 무엇보다 남편을 다시 믿어보기로 했기에 가게 명의를 남편 앞으로 바꿔줬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가게 운영하면서 돈 걱정하지 말라고 가지고 있던 유산의 일부도 남편 통장에 넣어줬어요. 제가 충격에 간신히 버티고 있을 그쯤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두 다리를 붙이고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야야, 집은 다 둘러봤어? 두 연놈에게 시어머니는 반갑게 다가갔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상간녀를 마치 며느리처럼 대하며 연신 상간녀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내가 자손이 없어서 잠도 못 잔다. 옛날 같으면 벌써 소방 맞을 일이지. 네가 부디 우리 집 대를 이어다오.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저는 첩은 싫어요. 안다마다 조금만 기다려라. 다 돼간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모델하우스 구경을 간 것이 저에겐 천운이었고 저는 당장이라도 그들을 응징하고 싶었지만 그 마음을 꾹 참았어요. 그리고는 태어나 처음으로 심부름센터라는 곳을 찾아가 이 몰상식한 것들이 벌이고 있는 모든 일을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그 결과 저는 남편이 제가 상속받은 유산을 이혼하며 나눠 가질 방법에 대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명의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결과에 어떻게든 자기 명의로 재산을 돌리려고 온갖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것까지 모두 알게 되었죠. 그중 정말 소름은 설마 했던 그 일의 중심에 저희 시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였는데요. 찢어지게 가난했던 이 거렁뱅이 같은 것들이 돈맛을 보고 눈이 뒤집힌 꼴이었어요. 저는 제가 그동안 이 거렁뱅이들한테 쏟아 부은 것들을 되찾아올 방법을 생각해야 했어요. 그래서 달력을 뒤져보며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냈죠. 그 묘책을 실행할 때는 다음 달 있을 시어머니 생신이 디데이였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까지 모두 환장할 미끼를 생각했고 북유럽 크루즈 여행을 예약했어요. 어머, 아가, 이게 다 뭐냐? 크루즈? 엄마, 이거 배 타고 해외여행 가는 거야. 근데 배를 왜 타? 비행기를 타야지. 배에서 즐기면서 여행하는 거야. 어머, 나까지 챙겨주고. 올케 언니 너무 고마워요.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나는 안 가도 되는데. 가게 일한다고 쉰 적도 없잖아. 마음 같아서는 나도 가고 싶은데 지난번에 보니까 가게 종업원들한테 맡겨놓을 수만은 없더라. 그냥 자기가 나 대신 효도한다고 생각하고 다녀와. 그래, 새애기가 모처럼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줬는데 그걸 마다하는 것도 못 쓰는 거다. 우리 가서 재미나게 놀고 오자. 고맙다 아가야. 네가 정말 우리한테는 복덩이다. 좋아 죽겠는 시어머니와 남편 시누이를 보며 저는 맹수가 발톱을 숨기듯 환하게 미소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여행을 떠나는 날 저는 그들을 배웅하며 그들이 돌아와서 마주할 지옥을 하나둘 만들기 시작했어요. 가장 첫 번째로는 남편 앞으로 해준 가게를 처분하는 일이었고 배우자이면서 이전 소유자였기에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은 채 가게를 팔아치울 수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빨리 잔금을 받기로 하고 곧이어 시댁 본가로 내려가 시어머니가 살고 계신 아파트를 내놨어요. 집을 사드릴 때 명의는 제 앞으로 해놓은 것이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 집 역시 잔금을 최대한 빨리 받기로 하면서 저는 그들이 떠난 보름 만에 제가 그동안 퍼날랐던 돈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중 가장 애를 먹었던 건 시누이의 예물과 혼수였는데 저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매제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신우이 결혼할 때 해준 게 좀 많아요. 집, 차, 병원. 그게 다 저희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산 것들인데 제가 이혼을 하면 법적으로 신우이가 저에게 다 돌려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매제가 저한테 다시 돌려줄래요? 아니면 그거 다 갚고 저희 신우이랑 이혼할래요? 신혼의 내외의 부부에는 예상했던 것처럼 참 얇았어요. 매제는 저의 말에 받은 것들을 돌려줄 수 없다며 신우와 이혼을 하겠다고 했고 신우가 오기 전에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이 귀국하기 하루 전 마지막 통화를 했고 핸드폰도 없이 캐나다로 넘어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귀국한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는 한순간에 알거지와 이혼녀가 되었고 가진 것도 갈 것도 없는 처지에 놓인 그들은 제 돈에 눈이 멀어 왕래도 거의 하지 않았던 친척집을 전전하며 저를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시누이와 이혼한 매제는 저희 좋은 정보통이었죠. 저는 캐나다에서 그들이 허우적거리는 지옥 소식을 들으며 이제까지 누리지 못했던 여유를 누려봤어요. 그리고 그동안 당한 호구짓과 배신감을 치유받았죠. 저는 관광비자가 끝나는 날 한국으로 돌아왔고 남편과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법정에서 남편을 보게 되었어요.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내 돈 내놔. 첫 사기꾼 같은 년? 네가 우리를 속여놓고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남편은 거의 미쳐서 저를 보며 법원에서 죽일 듯 소리를 질렀고 방청석에 있던 시어머니 역시 마치 사기꾼을 본 듯이 눈이 뒤집혀 있었어요. 판사님은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저에게 이혼 소송 승소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한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했던 부부였는데 저는 이혼을 하고 홀가분한 동시에 마음이 생각처럼 좋진 않았어요. 그리고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남편을 보고 어쩌면 남편은 그 독과 같은 돈의 맛에 다신 예전에 착하고 성실한 모습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반지하 월세방을 탈출하면서 먹었던 소고기 생각이 났어요. 만약 드라마 같은 돈벼락이 저에게 떨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돈이 있으면 당연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떨어진 돈벼락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다 제가 부족한 탓이었겠죠. 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으로 자선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가진 돈이 더 이상 독이 되지 않길 바라며 부디 여러 곳에서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어요. 세상엔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한 사람이 어쩌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지금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은 돈보다 소중한 행복을 많이 발견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